열린 시민 포럼 오늘 수업을 맡게 된 엄석진 교수입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날씨가 고르지 못한데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열린 시민 포럼을 우리 학교에서 의욕적으로 준비했고 또 교수들의 사회 공헌 프로그램 중에 하나로 진행하고 있는데 높은 열기와 또 저희 교수들도 더욱 더 재밌는 주제로 강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했는데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미래의 문제를 가지고 오늘 한번 선생님들과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미래의 AI 정부입니다. 요즘 AI 너무 핫한 주제죠. 우리 삶이 어떻게 될지, 또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될지. 이번 주제는 우리 정부가 미래에 AI를 가지고 어떻게 변할지, 이 문제를 가지고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먼 얘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미 우리 정부도 그리고 해외 여러 정부도 AI 정부로 변하기 위해서 이미 출발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런 분야로 지금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고요. 또 연구하고 있고 정부에 자문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도대체 우리가 왜 AI 정부를 만들어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를 서론에 조금 말씀드리고요. 여러 가지 의미와 사례, 그래서 AI 정부가 되면 무엇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몇 가지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여러 가지의 기대 효과가 있지만 또 여러 가지의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내용들을 가지고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마지막은 AI 정부가 되려면 또 AI 정부가 얘기하는 디지털 혁신이란 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요, 그 데이터, 또 정보 기술, 이런 거 가지고 오랫동안 아주 예전부터 많은 노력을 해왔고, 또 그런 데이터와 정보 기술을 활용해서 정부의 혁신, 또 역량 강화, 여러 가지 민주주의의 강화를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1987년부터 더 올라가서는 1960년대 얘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대체로 지금 AI 또는 데이터 이런 정보 기술 활용 이런 것들을 볼 때 적어도 1980년대까지는 우리가 거슬러 올라갈 수 있고, 그때부터 여러 가지 사업을 해왔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많은 선생님들이 그리고 많은 시민 여러분들이 아니 그렇게 해서 뭐가 변했어요? 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등장하고 있는 AI라든지 데이터를 가지고 조금 더 강한 혁신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사례들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부는요,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복지부, 산업부, 고용부로 나눠져 있고, 또 자치단체도 다 나눠져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 영역의 자기 분야의 서비스만 제공하지 다른 분야의 서비스나 다른 분야의 정책에 대해서는 정부 내부에서도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사실은 복지부는 복지부의 일만, 산업부는 산업부의 일만, 그리고 고용부는 고용부의 일만 하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복잡한 서비스 전달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중앙행정기관이 있고, 또 한전, 수자원 공사 등과 같은 공공기관이 있고, 지방자치단체들이 있어가지고 이 각각의 서비스를 하게 되는 거죠. 제가 종종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조금 죄송합니다만, 제가 늦둥이 아버지거든요.
그래서 이 아들내미를 낳았더니 출산 장려금부터 여러 가지 출산과 관련된 그 정부의 서비스, 보조금도 주고 뭐 각종 수당도 주는데 어떤 거는 서울시에서, 어떤 거는 양천구에서, 또 어떤 거는 보건복지부에서 다 따로 주기 때문에 그 전체가 어떤 게 있는지 또 무엇을 빠뜨렸는지 받을 자격이 있으면서도 자격이 있지만 찾아보지 못해서 받지 못한 서비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공공기관의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것들을 다 하나로 모아서 요런 서비스를 받으시겠습니까? 라고 제안을 하거나 아니면 선제적으로 선생님은 이런 상황이니까 이런 서비스 드리겠습니다. 동의하세요? 이렇게 해서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안 돼 있으니까 때로는 누락되기도 하고 또 때로는 같은 서비스를 다른 기관에서 해서 효율적이지 못한 경우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저희들의 생각은 이런 정부를 한번 만들어 보자. 이게 복지부다, 고용부다, 뭐 산업부다, 또 뭐 행정안전부다. 사실은 이런 관심은 공무원들에겐 중요하지만 우리 국민들에게는 아무런 중요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좋은 정부가 좋은 서비스를 제때 그리고 빠짐없이 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부를 원하고요. 그러려면 아마도 이렇게 따로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고 또 서로 협력하고 또 서로 자원을 공유하면서 국민들을 위해 봉사하고 또 국민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주는 정부, 그런 정부를 원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논의들을 사실 저는 이게 다면체 수정구술이라고 맨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형태의, 이런 이미지의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행정학자들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미국에서도, 영국에서도 많이들 이런 정부를 만들려고 노력했지만 지금까지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뭐냐? 이 각각의 부서들을 연결하고 또 함께 일하도록 만드는 기반이 없기 때문이죠. 그 기반을 우리는 이런 정보 기술, 여기 보시는 인공지능이나 또 인공지능의 원천이 되는 데이터, 또 요즘 뭐 카카오나 이런 플랫폼들 많이 얘기하죠. 그 플랫폼들,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각 부서들을 연결하면 실제 조직은 따로 있어도 정부가 작동하는 형태는 하나의 정부처럼 움직일 수 있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정부로 가기 위해서 이런 기술들을 활용하고 그런 기술들을 활용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AI 정부다. 또는 어떤 학자들은 정부의 디지털 혁신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AI 정부와 관련해서 어떤 논의가 있는지 한번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전 세계의 정부들이 AI 정부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데이터를 잘 활용하는 정부, 이렇게 정의를 하기도 합니다. 정부가 어떤 일을 할 때 지금까지는 감으로 옛날에 이렇게 해왔더니 잘 되었더라라고 하는 과거의 전례라고 하죠. 우리 정부 업무를 보면 전례가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과거의 경험을 기반으로 또 가끔은 교수들을 불러서 전문가들에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이러이러한 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전문가들은 자기 입장에서 자기의 경험의 입장에서 기반으로 얘기를 하게 되죠.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정부는 정부가 그동안 쌓아온 정책들에 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그 데이터를 잘 분석해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정책을 하면 성공적일지 또 어떻게 해야 국민들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을지를 알아보는 그런 정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공공기관이 생성하거나 다른 공공기관 및 법인 단체 등으로부터 취득해서 갖고 있는 데이터를 수집, 저장, 가공, 분석해서 이걸 바탕으로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결정이나 의사 결정을 활용하는 정부. 그것이 첫째 의미하는 AI 정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영국이나 EU 또는 뭐 미국, 네덜란드, 에스토니아들이 다 이런 방향으로 지금 노력하고 있어서 전 세계적인 트렌드다. 네. 미국에서는 미국대로 백악관에서 AI와 관련된 행정명령을 쓰기도 하고요. 또 EU에서는 AI Act를 얘기하면서도 각국의 각국의 정부들은 데이터를 더 잘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실제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 정부도 데이터를 활용해서 좀 더 좋은 AI 서비스를 하기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복지 분야에서 가장 중요하지만 또 잘 드러나지 않는 문제가 뭐냐면 아동 학대입니다. 왜? 아동들은 자신이 학대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도 하고 학대 당했다고 하더라도 어디에 신고할 줄 모르고 또 누구로부터 구제받아야 되는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사실 잘 드러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런 것들이 큰 사건이 한두 번씩은 벌어져야만 그런 일이 있었구나 또는 이런 문제들이 우리 사회에 존재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아동들의 신고라든지 또는 관련된 현상을 데이터를 잘 분석해봐서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 이런 정책 고민 끝에 이와 같은 서비스를 하게 된 거죠. 지금 학생들이 학교에 등교하면 어떤 어머님들께서는 학교에 등교했다는 신호를 받습니다. 또 교육부는 또는 정부 부처는 지금 전국에 출석률이 얼마인지 마음만 먹으면 알 수 있습니다. 왜냐? 학생들의 등교, 하교, 수업 참석,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 건강 상태, 또 나아가서는 학생들의 부모들의 소득 수준, 또 살아가는 지역, 생활하는 지역,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를 많이 축적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들을 잘 모아서 분석하게 되면 학생 중에 어떤 학생이 지금 위기 징후를 겪고 있는지, 또 어떤 학생들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를 대충 아주 지금 상태에서는 아주 정밀하지 않지만 정밀하지는 않더라도 전반적인 흐름을 알아볼 수 있고 예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생님들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예를 들면 어제까지 잘 나오던 학생들, 지난주까지 열심히 공부하고 학교에서 생활 문제 없이 하던 애들이 갑자기 출석률이 떨어진다든지 뭔가 표정이 어둡다든지 또 가끔은 이런 데 멍이 든다든지 하면 유심하게 살펴보면 그런 징후들을 포착해서 얘가 좀 이상하다. 또는 요즘 무슨 걱정이 있는 거 아니냐? 또는 요즘 어렵니? 또는 고민이 있어? 이런 일들이 종종 있으시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거는 관찰을 해서 나타나는 거고요. 대규모 학생들에게 그런 관심을 모두 주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정부는 학생 한 명 한 명의 데이터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분석해보게 되면 이런 친구가 지금 약간의 문제점이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친구들은 지금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 아닌가? 이런 애들은 잘 생활하다가 갑자기 결석률이 높아지는 걸 보니 상담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부는 많은 정보도 아닙니다. 몇 가지 정보, 9가지, 27종, 한 41종 정도의 정보를 가지고 학생들의 생활 상태, 또 건강 상태 이런 것들을 체크하고 분석해서 확인해 봤더니 놀랍게도 그래서 이제 전국에서 6번에 따라서 분석을 했고 총 12만 명 정도의 학생들이 혹시 위기 징후에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는 않은가라는 예측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정부에서, 복지부에서, 중앙정부에서 분석을 해가지고
그 학생들의 주소지가 있으니까 그 주소지에 있는 공무원들의 사회복지 공무원 또는 사회복지사들에게 직접 그 집에 가서 그 아동이 정말 어려운 상태에 있는지 한번 대면 확인을 해봐라 이렇게 해본 거죠. 그랬더니 실제로 12만 명 중에 총합 12만 명 중에 4,400명 정도가 학대나 또는 뭐 위기 징후는 아니지만 정부의 도움이나 정책적인 배려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서비스, 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로 밝혀졌고요. 68명은 실제로 학대가 이루어져서 공무원들이 방문했던 공무원들이 그 관계기관에 신고하는 사례도 나타나게 됐습니다. 과거였으면 사실은 이런 아동학대를 확인하기도 어렵고 발견하기도 어렵죠. 그런데 그리고 신고가 있어야만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지금은 정부가 아동 그리고 그 가정에 대한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잘 분석해 보면 이와 같은 성과를 거둘 수 있겠더라 하는 사례가 진짜 한국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또 다른 케이스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여기 선생님들 혹시 국민신문고라는 그 정부 홈페이지를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민원을 올리는 거죠. 근데 예전에는 그냥 민원을 올려서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정부가 해결하세요. 해결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민원을 올리는 그 일종의 홈페이지, 그 전문 용어로 하면 플랫폼이었는데 어떤 식이 됐냐면 민원을 제기하는 민원인들이 많아지고 민원의 수가 많으니까 이 민원의 데이터들이 엄청나게 증가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21년 3월 25일 12시 현재 전국에서 이 국민신문고라고 하는 민원 시스템에 올린 민원 건수가 17,000건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약 한 3만 건 정도가 매일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모두 다 하면 3만 건 곱하기 365일하면 굉장히 많은 민원 건수가 있겠죠. 민원 데이터들이 축적되게 되는 것이죠. 이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보면 어떤 어려움을 국민들이 겪고 있는지 또 어떤 문제들이 빈발하는지 나아가서는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가 토론을 해야 되는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네.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서 정부에서도 정부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잘 활용하기만 하면 우리가 알지 못했던 또는 과거보다 더 좋은 정책 대안을 만들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선생님들께서 매년 2년에 한 번씩 여러 가지 건강검진도 받으시고 또 건강보험 관련해 가지고 정부에게 많은 데이터를 주기도 합니다. 이런 데이터들이 지금 쌓여 있어서 그 데이터들을 잘 분석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선생님들이 생각하시는 여러 가지 민원 사항들을 하나의 플랫폼에 올려놓고 그 플랫폼을 가지고 분석을 하면 지금 국민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어떤 문제들이 지금 빈발하는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 그 담당 부서를 갔더니 담당 부서의 공무원들이 너무 열심히 일하시는 거예요. 네. 과거에는 이 민원이 그 신문고 시스템에 올리면 이 국민권익위원회는 무슨 일을 했냐면 이 민원은 행정안전부 거구나 보내주고 이 민원은 고용노동부 거구나 보내줬다는 거죠. 왜? 국민들은 이게 민원이 어느 부서에서 처리하는지 모르지만 공무원들은 어느 부서에 어떤 부에 어떤 민원을 처리하는지를 알 수 있으니까요. 일종의 제 표현으로는 이제 브로커 역할을 하는 거죠. 민원을 받아가지고 던져주고. 그럼 다시 종종 핑퐁 얘기 들으셨죠? 여기서 민원을 보내주면 우리 문제가 아닙니다 하고 또 넘어오고 막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이 국민신문고, 이 운영하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런 데이터를 민원이 들어오면 관련된 부서에다가 던져주기도 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가
이 엄청나게 쌓인 민원 데이터를 가지고 잘 분석해서 용산에 또는 관계 장관들에게 지금 이런 문제가 빈발하고 있으니 빨리 대책을 세우십시오. 이런 문제들이 좀 작년에도 있었고 올해도 있으니까 내년에도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라고 제안하고 컨설팅을 해주는 기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함의는 뭐냐면 우리는 지금 예전에는 이런 데이터들이 다 날라갔었죠. 없어졌습니다. 근데 지금은 플랫폼이다, 뭐 컴퓨터 시스템이다, 이런 것들이 쌓이면서 그런 데이터들이 일종의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이런 자원들을 잘 활용하면 더 좋은 정부를 만드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데이터가 쌓이니까 다양한 서비스를 할 수 있겠죠. 선생님들께서 국민비서라고 하는 종종 그 AI로부터 문자 받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종종 문자가 와요. 그래가지고 뭐 지금 불법 주차 과태료 내세요, 이런 것들 종종 날라옵니다. 네, 정부에서 그 데이터를 잘 분석해가지고 나온 결론들을 AI를 통해 분석해가지고 국민 개개인에게 문자 메시지를 던져주는 그런 시스템들이 만들어져 있고요. 또 이런 경우도 있는데요. 은평구에서 처음 시작해서 이게 전국적으로 확산된 건데 댁에서 폐기물 처리하시는 경우 많으시죠? 가구 같은 거 버리는 경우 많으시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저는 양천구에 사는데요. 양천구에 살면 양천구 폐기물 지정 업체가 있고 전화를 하면 어디에다가 폐기물 갖다 놓으세요. 그럼 저희가 수거해 갈게요. 그리고 수수료는 얼마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은평구는 어떻게 했냐면요. 사실은 그렇게 하면 가구의 크기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겠죠. 폐기물 비용이 처리 비용이 달라질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전화를 해가지고 얘기를 하고 그 담당 업체에 얘기를 하고 그걸 다시 옮기고 또 옮겨서 결제는 결제도 따로따로 하고 이런 것들이 따로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은평구에서는 어떤 시스템을 만들었냐면 가구 사진들을 모두 모아가지고 컴퓨터에게 학습을 시켰어요. 그러면 컴퓨터가 이런 가구는 퀸 사이즈의 침대, 이런 거는 의자인데 예를 들면 책상 의자, 이런 거는 사무용 의자, 이런 걸 다 구분하는 거죠. 그럼 각각의 크기에 따라서 가구 종류에 따라서 폐기물 처리 비용이 달라지겠죠? 생각해 보십시오. 퀸 사이즈 침대하고 싱글 침대하고 폐기물 비용이 달라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 모두 AI에게 학습시켜가지고 저장하고 있다가 시민들이 이 가구를 폐기하고 싶어요. 사진을 찍습니다. 그럼 이 사진 찍은 것들이 AI가 인식해가지고 저거는 퀸 사이즈 침대니까 폐기물 처리 비용이 얼마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러면 결제는 모바일로 하고요. 이 사진을 찍을 때 이 위치가 정보가 같이 가거든요. 그러면 그 폐기물 업체에서 옮기실 거 없이 그 집으로 와가지고 폐기물을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폐기물 처리 비용 시간도 줄어들고 또 폐기물의 크기와 또 종류에 따라서 서로 차별화된 가격을 매길 수 있어서 훨씬 더 효율적이다. 시민들의 입장에서도 사진을 전화해가지고 뭘 하고 그래가지고 다시 옮기고 뭐 이런 번거로움 없이 사진만 촬영해서 올리면 나머지는 폐기물 업체에서 처리하는 이런 방식으로 AI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밌으세요? 너무 이상해요? 네, 이 정도 말씀드렸는데 혹시 뭐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이런 거 이용해 보셨어요, 선생님? 없어요. 네, 괜찮습니다. 네, 이제 다 정부가 다 알아서 해주지 않겠나 싶습니다. 너무 옛날 너무 먼 얘기처럼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런 것들 다 활용해 봐야 되고 저는 뭐 이런 쪽을 연구하는 사람이라 이런 걸 다 실제 한번 해보거든요.
아마도 제가 선생님들께 이런 걸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이런 방향으로 정부가 변화하고 있다는 감만 가지고 계십니다. 그럼 앞으로 정부는 이런 것들이 더욱 활성화되겠죠? 네. 네, 뭐 부정탐지 시스템 이런 것들도 다 얘기가 있는데 예를 들면 요즘 보조금 부정 수급해가지고 문제가 많잖아요. 보조금 부정 활용하는 문제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정부에서 과거에 문제가 있었던 사업들을 모두 조사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이런 낌새가 있으면 보조금을 부정으로 사용하는 징후가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런 AI를 만들어 놓는 거죠. 예를 들면 기재부에서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 같이 일을 하는 사람들 중에 성씨가 같은 사람이 많으면 보조금을 부정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은 사업이라고 합니다. 가족 간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죠. 네. 예전에는 그렇지 못했어요. 예전에는 이거 보조금 사업이 너무 많아가지고 무엇이 부정인지 무엇이 부정이 아닌지를 파악하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AI를 가지고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이 사업을 같이 일하는 사람들 중에 성씨가 같으면 사실 성씨가 같은데 가족인지 아니라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에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고 부정 사용하는 사업인 경우가 많았더라는 거죠. 그러면 한 번쯤 의심해 볼 수 있겠죠? 네. 그런 방식으로 데이터를 잘 분석해 보면 예전에는 파악하지 못했던 부정 수급 사업들을 미리 확인해 볼 수 있다. 이런 말씀. 네. 그래서 AI의 개념이 많이 변하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AI가 뭔가 계산만 하고 이런 거였는데 이제는 점점 발전하면서 환경의 변화를 인식해서 그걸 다시 이 AI가 확인하고 결정을 내려가지고 환경을 바꾸는 액션을 취하는 그런 형식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네. 요게 이제 챗 GPT나 이런 것들 할 때 이제 그런 것들인데 또 설명을 드리면 챗 GPT 활용해 보셨어요? 활용해 보셨어요? 안 써보셨어요? 네. 선생님 써보셨어요? 여기 들어오는데 안 해봤어요. 아, 예, 예. 선생님 혹시 써보셨어요? 네. 한 번쯤 얘기 들어보셨죠? 예, 얘기 네. 들어봤어요. 네. 저도 50년 됐으니까 네. 별로 많이 듣기는 들었는데 네. 안 해봤어요. 네. 네. 필요하실 때 쓰시면 됩니다. 뭐 반드시 이걸 써야만 뭐 되고 이런 건 아니지만 이런 흐름이 있다는 것만 상식적으로 알고 계셔도 충분합니다. 지금으로서는. 네. 컴퓨터 세대가 아니다 보니까 네. 엄청 따라가기 어려워요. 네. 아니 그래도 지금 휴대폰이나 스마트폰은 잘 쓰시잖아요. 그것도 네. 아는 부분만 네. 사용하는 거지. 아이고 아는 부분만 쓰는 거지. 저도 다 안 씁니다. 다 못 씁니다. 네. 제가 솔직히 네. 이 스마트폰에 네. 1%도 사용을 못하는 것 같아요. 아, 네. 아니에요. 다 중요한 건 다 쓰고 계십니다. 네. 아마 조만간에 선생님 휴대폰에 이와 같은 AI가 들어올 겁니다. 이미 들어왔고요. 그러면 이제 번역하고 외국인하고 종종 광고에 나오죠.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데요.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은 챗 GPT라고 해서 어려운 말로 생성형 AI라는 거죠. 네. 그러면 예전에는 우리가 하나하나를 다 따로따로 물어봐야 됐는데 그냥 친구에게 물어보듯이 지금 이런 거 어떻게 돼 있는 거야? 이런 것들을 물어보면 생성형 AI가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얘기를 해주게 되고요. 이것들을 더 많이 활용하는데요. 해외에서는 생성형 AI를 가지고 건물을 관리하거나 대규모 공장을 관리하는 데까지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AI들을 활용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되냐? 생성형 AI라는 게 정부나 사회나 또는 우리
우리 인터넷에 있는 모든 데이터들을 모아가지고 AI가 공부를 하고요. 그 공부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우리의 질문에 스스로 답을 해주는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은 이건 뭐 다 지금 제가 동영상을 다 걸어놨는데, 따로 뭐 보지는 않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근데 이제 이건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이게 지금 보시면은 이게, 그거거든요. 풍력발전소거든요. 풍력발전소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날개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여기 올라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 풍력발전소 날개에 균열이 생기면 어떻게 해소를 할 것이냐? 챗 GPT 같은 생성형 AI한테 풍력발전소에 있는 이 날개들을 하나씩 검토해줘 라고 얘기하면 챗 GPT가 그 AI가 그와 같은 얘기를 듣고 풍력발전소의 날개를 사람이 올라가기도 힘든데 드론을 띄우는 거죠. 드론을 띄워서 드론에 여기 달려있는 카메라를 가지고 날개를 하나씩 정밀하게 찍어보는 거죠. 그러면 사람이 올라가가지고 풍력발전소의 날개를 보는 것보다 드론이 올라가서 카메라를 가지고 정밀하게 찍으면 그 날개에 있는 균열들이 더 쉽게 발견되겠죠. 그거를 모두 자동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예전에는 풍력발전소의 날개를 관리하기 위해서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AI 사람이 직접 가서 육안으로 확인하거나 그랬었는데 이제는 AI가 이와 같은 프로세스를 자동으로 만들어서 드론을 띄우고 드론이 촬영한 데이터를 AI가 분석해서 균열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게 된다는 거죠. 네. 그림 그려주는 AI도 들어보셨죠? 네. 안 쓰셔도 됩니다.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내가 이 그림은 AI가 직접 그린 건데요. 네. 여기다가 써놓는 거죠. 네. 빨간 망토를 입은, 그리고 빨간 머리를 한 소녀가, 초콜릿 가게에 가가지고, 코스에 멋진 신사에게, 초콜릿, 뭐 각종 과자, 치즈 이런 것들을 사는 그림을 그려줘. 그러면 AI가 미리 이런 그림들을 다 학습하고 있다가 데이터를 갖고 있다가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준다는 거죠. 동영상을 그려주기도 합니다. 이거 동영상 그리는 그림이 있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일들을 인간만 할 줄 알았는데 이제는 AI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그림도 그려주고, 동영상도 만들어주고, 글도 써주고, 심지어는 이런 대규모 장비들을 관리해 주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 걱정하시죠? 네. 걱정들이 많이 되죠. 인간은 그럼 뭘 해야 되냐? 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인간은 이런 AI를 만드는 일을 하면 되기 때문에 더 고도의 지적 작업을 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투입하게 됩니다.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로봇들이 나타나죠. 네, 이런 로봇들이 나타나고요. 이미 일본은 오래전부터 이런 로봇을 이런 양로원 같은 데서 많이 활용했고요. 최근에는 효돌이라 그래가지고 어르신들한테 그 어르신들의 말벗을 해주는 로봇들이 지금 이제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죠. AI가 얘가 이제 지금은 약간 좀 대화하는 것만 나오는데요. 예를 들면 나훈아 노래 불러줘 그럼 얘가 불러주고요. 또 할머니한테 할머니도 하나 불어봐요 얘기하고.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사투리를 못 알아들을 것 같잖아요. 표준어로만 얘를 학습시켰을 것 같은데 그 담당한 이 효도리를 만든 업체 그리고 요 프로그램을 만든 업체 사장님들하고 얘기해보면 이 AI가 사투리까지도 명확하게 잡아낸다. 네.
그러니까 거시기 허요 이러잖아요. 그럼 거시기가 뭔지를 정확하게 잡아야 된다. 네. 그래서 이 업체 사장님들도 굉장히 걱정한 게 어르신들이 뭐 지금 세대는 좀 다르지만 어르신들이 사투리를 많이 쓰셔서 그 사투리를 쓰는 것에 대해서 이게 AI가 알아들을 수 있을지를 걱정했는데 오히려 AI가 사투리를 더 정확하게 알아내더라. 그래서 뭐 거시기 허요 이런 것들 거의 99%에 맞게 99% 정도의 정확도로 파악을 하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저기 반도체에다가 전부 다 입력을 해서 저렇게 네. 저 인형이 답변하는 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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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질문을 하면 이러이러한 답변을 할 가능성이 제일 높다는 거를 반도체, AI 뭐 이런 것 인형 확인하는 거죠. 네. 네, 네. 검토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러이러한 답변을 하면 나훈아가 나오면 노래가 나올 것이다. 노래가 나오면 무슨 노래가 나올 것이다. 그럼 불러달라고 할 것이다. 그러면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걸 다 미리 학습을 하고 있는,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질문이 나오면 가장 적합한, 네, 뭐 조금 어렵게 하면 적합할 확률이 높은,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그런 적합한 답변을 얘가 직접 하는 거죠. 예전에도 이런 컨셉이 있었지만 이만큼 원활하지 않았다는 거죠. 네. 그 되게 모르겠습니다. 그 AI 스피커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에도 있는데 전 딱 몇 마디만 압니다. TV 켜? 그러면 딱 켜주고. 우리 아들이 하는 건 TV 켜고요. 전 TV 꺼. 네. 뭐, 그 다음에 뭐, 오늘 날씨 알려줘? 뭐, 이런 몇 마디만 알았는데, 이제는 아주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고, 제가 여기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것들이 이런 로봇의 형태로 우리 생활에 들어오고 있고, 더 놀라운 것은 한 5년 전만 해도 네덜란드에서 이런 로봇을 했었거든요. 근데 로봇도 성능이 충분하지 않고 어르신들도 로봇에 대해서 어떤 친밀감을 많이 못 느꼈는데 가면 갈수록 어르신들도 이 로봇에 대해서 친밀감을 느끼고 이런 변화가 지금 함께 나타나고 있고 이런 변화 속에서 정부의 서비스도 예전에는 사람이 직접 가서 어르신을 돌봐드리고 또 서비스를 해드렸다면 이제 이런 로봇과 사람이 같이 가는 거죠. 네. 그런 시대가 오고 그것이 뭐 AI 정부 이게 막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이 모든 것들이 다 AI에 기반해서 진행되고 있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네. 넘어가도 될까요? 넘어갈까요? 네. 네, 많아요. 네. 네. 걱정 마십시오. 아주 너무 놀라운 것 몇 가지 준비해 놨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요. 이게 너무 어려운 얘기가 될지 모르겠는데, 새로운 공간이 나타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공간을 어떤 사람들은 메타버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뭐 데이터 스페이스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현실 세계에 살고 있는 이 공간 외에 AI와 데이터로 또 다른 공간을 만들고 그 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이런 겁니다. 예전에 닛산 자동차가 이제 한 얘기는 뭐냐면요. 이 자동차가 자율주행을 할 때 자동차가 자율주행하고 어떤 원리에서 이 자율주행이 가능하냐. 사실은 이 자동차는 아무것도 없는데 자동차가 연결되어 있는 거죠. 뭐에 연결되어 있냐? 지금 현실 세계와 똑같은 형태의 또 다른 세계를 여기다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동차는 현실 세계를 움직이긴 하지만 이 자동차가 움직이는 데이터나 관련된 것들은 모두 이 제2의 공간, 메타버스 또는 가상 공간에다가 이 현실과 똑같은 장소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부터 데이터가 오고 간다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그러면 이건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미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로 이런 가상 공간을 만들 수 있고 그만큼 우리가 데이터가 많이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자동차가 운전하면서 여기 주변에 있는 정보들을 여기다 올려놓고 여기서 또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만들어서 이 공간에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이 자동차가 움직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동차에 있는 사람들은 운전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이 자동차가 이 공간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와가지고 현재 진행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네. 먼 공상 과학 얘기 같이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미 이와 같은 컨셉으로 자율주행 자동차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거죠. 네. 현실 세계가 있고요. 현실 세계에 있는 내용으로 데이터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들을 그대로 만들어서 이 가상 세계에서 실제 세계에서 못하는 것들을 가상 세계에서 분석해서 결과를 내고 그 결과로 현실 세계를 작동한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실제로 있는 일입니다. 이게 실제로 지금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만들고 있는데요.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어떻게 했냐면요. 우리나라에 하천들이 있잖아요. 하천들이 있고 댐이 있죠. 요거를 그대로 가상 공간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저수지에 댐, 그 강이 있으면 각 강마다 댐이 있고 또 저수지가 있고 또 강 주변에 지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그대로 아까 말씀드린 가상 공간에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만든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그림을 보시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한강 수계가 있고요. 한강 수계 여기 댐들이 있죠. 이 댐들을 이런 식으로 실제 댐처럼 그림을 다 만들어. 여기 댐 보이세요? 네, 이 댐 보이세요? 네. 네, 이렇게 댐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팔당 댐도 똑같이 만들었고, 수문도 똑같이 만들었고요. 개수를 다 똑같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요번 여름에 비 많이 왔잖아요. 그럼 여기에 예를 들면 기상청에서 한강 상류 지역에 1시간당 몇 미리가 온다는 얘기를 하죠. 그러면 똑같이 만들었기 때문에 수위가 얼마가 된다는 것을 가상 공간에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몇 시 몇 분에 얼만큼을 방류해야 댐에 안전할지, 또 그 몇 시 몇 분에 방류하면, 몇 톤을 방류하면 한강 하류 지역에서는 몇 시에 잠수교가 잠기는지를 분석해서 알려줄 수 있다는. 그러면 예측이 가능하겠죠? 여기서 몇 미리가 오면 잠수교가 몇 시에 잠기겠구나. 그러면 잠수교가 잠기게 되면 한강 홍수통제소에서 한강 시민공원에 폐쇄하거나 또는 한강 시민공원에 있는 시민들에게 빨리 집으로 돌아가시오, 위험하니까 라고 방송을 할 수 있겠죠. 또 몇 시 몇 분 단위로 어떻게 대응할지를 확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디지털 트윈이라고 합니다. 똑같은 쌍둥이. 실제 공간과 실제 하천 4대강 유역, 하천 유역과 똑같은 쌍둥이가 가상 공간에 있는. 실제 공간은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만 가상 공간에서는 이것저것 해볼 수 있는 거죠. 비를 더 많이 오게 할 수도 있고 어떻게 늘릴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이번 여름에 비 많이 왔죠? 네, 많이 왔어요. 실제로 작동했습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 같은 데 가면 이렇게 물관리 종합 상황실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큰 보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의자가 2개 있죠? 네. 그 수자원공사 갔더니 요거는 장관 자리고 요거는 사장님 자리라고 하는데요. 네. 앉아가지고 장관님하고 의사결정자죠. 의사결정자들이 지금 비가 몇 시에 오면 몇 시쯤 홍수 경보를 내야 될지, 몇 시쯤 어느 지역에 얼마큼 비가 오면 몇 시쯤 어느 지역에 홍수 어디까지 물이 찰지, 이런, 그리고 언제쯤
어떤 다리에, 하류 지역의 어떤 다리에 얼만큼의 통행 금지 경보를 내릴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게 된다는 것이죠. 네. 또 있습니다. 광고에서도 이용하면 좋겠네요. 네. 선생님 너무 스마트하신데요. 네. 또 그겁니다. 네, 무인전투하는 개념입니다. 그게 지금 더 발전한 거고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예를 들면 홍수가 언제쯤 나서 몇 시부터 할지 이게 어느 정도까지 돼 있냐면 홍수 경보가 났을 때 경보음이 어디까지 전파되는지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홍수가 났지만 경보를 못 들어서 피해를 보는 분도 있겠죠. 사각지대가 있겠죠. 사각지대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물관리 플랫폼이 예전에는 섬진강 유역만 했다가 점점 확대해서 지금 전국의 모든 강 유역을 다 하고 있고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작년인가 재작년에 도림천 범람해가지고 인명사고 난 거 기억나십니까? 네. 그래서 그때 똑같이 도림천 지역을 이런 식으로 디지털 트윈을 만들어가지고 요번에 비가 왔는데 비가 관악산에 이만큼이 오면 서울대 입구에 있는 도림천의 수위가 얼마가 되고 그다음에 수위가 얼마 되면 도림천 옆에 있는 그 산책로 있죠? 거기를 몇 시 몇 분부터 통행을 금지시켜야 되는지를 다 확인해가지고 실제로 디지털 트윈을 돌린 거죠. 요번에. 네. 그래서 그 돌린 내용을 가지고 돌려서 경보도 하고 또 서울시에 알려주고 관악구에 알려주고 해서 피해를 막았다. 또는 피해가 없었어도 관련된 정보들을 시민에게 빨리 알려줘서 큰 피해가 있었던 것을 사전에 막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게 지금 작동하고 있다니까요. 네. 지금 오늘 비가 많이 왔죠? 그럼 지금 시장공사 이거 디지털 트윈 돌리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존에 있던 데이터들을 잘 분석해 보면 그리고 가상 공간에다가 이와 같은 한반도에 있는 수계를 모두 만들어 가지고 실제로 똑같이 쌍둥이를 만들어 가지고 계속 돌려보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거 사실은 뭐 더 드릴 말씀이 많은데 세종시 도시행정이라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여기에는 지금 사람이 없잖아요. 여기에는 이제 사람을 넣은 거죠. 세종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을 로봇으로 그 프로그래밍을 해가지고 점심 때 학생들이면 무슨 일을 하게 되고 그런 것들을 다 실제로 사람을 다 넣어줘가지고 사람이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도까지 지금 기술이 발전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대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 정밀행정이라 그래서요. 정부가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정책이 더욱더 정밀하게지고 정교해질 수 있겠죠. 네. 그 의료에서는 정밀 의료란 말을 쓰는데요. 어떤 얘기냐면 개인의 DNA 정보를 갖고 있으면 더 효과 있는 약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지금은 평균에 맞춰가지고 하기 때문에 어떤 약은 잘 맞고 자기가 그 평균에 맞으면 맞고 아닌 경우는 그 약이 효과가 없는데 DNA 정보를 알면 개인에게 맞춤형 약을 만들 수 있다. 똑같이 행정이 우리 개개인의 정보를 모두 갖고 있다면 정밀한 행정을 할 수 있다.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증강행정. 네. 그렇게 되면 정부의 역량이 증강되겠죠. 세 번째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연결행정.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정부와 시민들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 또 다른 공간이 생기는 거죠. 메타버스라는 공간에서 디지털 트윈 대통령과 우리 디지털 트윈 시민들이 만나서 정책에 대해서 얘기하고 정부가 이런 일을 해달라고 요청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시공간을 통해서 압축적으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얘기를 할 수 있고 정치인과 행정관료 그리고 시민들이 더 접촉면이 더 넓어지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실제로 대만에서는 소셜미디어를 활용해가지고 일종의 가상 공간을 만들어서 거기서 시민들이 의견을 모으고 특정 정책 이슈에 대해서 토론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요. 첫째로는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AI가 학습해가지고 결정을 내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데이터를 만드는 이 현실이 공정하지가 않은 거죠. 예를 들면 아마존 같은 데서는 AI 기반의 채용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했냐면 아마존에 있는 기술자들의 이력서를 다 모아가지고 이력서를 AI가 학습시켰어요. 아까 기억나시죠? 가구 사진을 다 찍어가지고 가구를 학습시켜가지고 새로운 가구를 넣으면 이 가구의 가구의 폐기물 비용이 얼마인지 확인하는 AI 시스템처럼 아마존이라는 미국 회사에서는 자기네 회사에 있는 엔지니어들의 이력서를 다 모아가지고 AI에게 학습시키고 이런 사람들을 뽑아줘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 새로운 아마존에 입사하고 싶은 엔지니어가 자기 이력서를 내겠죠? 그럼 그 이력서를 가지고 아마존에 있는 AI가 확인해서 얘는 몇 점, 얘는 채용, 불채용이 나온단 말이죠. 근데 몇 년 동안 아마존에서 이와 같은 채용 시스템을 했는데 이상하게 다 남자들만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아마존을 확인해 봤더니 기존에 있던 엔지니어들이 대부분이 다 남성 엔지니어. 그러니까 여성 엔지니어가 아마존에 지원을 하면 AI가 남성 엔지니어와는 다른 단어들을 여성 엔지니어의 이력서에서 찾을 거 아니에요. 체계적으로 감점을 하더라. 그래서 남자들만 맨 마지막에는 들어오게 되더라. 다시 생각해보면 우리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AI가 들어오면 더 공정한 판단을 내리겠지. AI가 오면 우리의 편견과는 다른 결정을 편견을 갖지 않은 결정을 내리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AI가 학습한 이 현실의 데이터가 이미 편견 덩어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AI도 편견을 가진 판정을 내리더라. 네. 그래서 AI가 판단한다고 해서 공정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 두 번째는 AI가 작동하는 원리는 알겠지만 왜 그 결과가 나왔는지는 사실 우리 인간이 확인하기 어렵다. 근데 여기서 오해하지 마실 것은요. AI가 내린 결정을 우리가 전혀 모른다는 게 아니고 이러한 내용에 의해서 이런 결정이 나왔을 거라고 우리는 알고는 있지만 원칙상으로 이론상으로는 알고 있지만 실제로 왜 구체적인 결과가 나왔는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는 걱정인 거죠. 근데 이게 기업에서는 문제가 별로 없습니다. 왜? AI를 써가지고 나온 잘못된 판단을 그 개인은 또는 기업은 자기가 손해를 보면 되니까. 근데 정부는 국민을 위한 정책 결정을 했는데 잘못되었거나 또는 그 설명을 하지 못하면 민주주의적인 측면에서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사실은 설명 가능성이 정부에게는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실제 이런 예들도 많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사회복지 보조금을 받는데 AI를 지난달까지는 예를 들면 100불을 받다가 이번 달에는 50불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보조금을 받는 그 수혜자가 소송을 걸었죠. 연방 대법원에다가. 뭐로? 알 권리 침해로. 왜냐? 주정부에다가 물어봤더니 왜 50불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다. AI가 그렇게 판단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AI가 무슨 알고리즘에 의해서 어떤 결정을 해서 왜 그 결과가 나왔는지를 파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알려드릴 수가 없고, 그러니까 그 보조금을 지난달엔 100불 받다가 이번 달에는 50불 받는 그 사회복지 보조금 수급자는 자기에게 충분한 설명을 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가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알 권리를 침해당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네. 세 번째는 이거 더 말씀 안 드려도 더 잘하실 것 같습니다. 네. 각종의 CCTV와 관련된 데이터들이 우리들을 다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정부가 빅브라더가 돼서 우리가 하는 일거수일투족을 알게 되면 혹시나 감시사회가 오지 않겠냐. 네. 그래서 이제 그것도 오래전에 이코노미스트 같은 데서는 중국이 그런 거 아니냐. 중국 갈 때마다 다 CCTV 찍고, 네. 그 중국에 있는 공안들은 이렇게 안경 쓰면은 저기 그 시민들 머리 위에 점수가 떠요, 이렇게. 사회 신용 점수라 그래서 저 친구가 사회 법규, 예를 들면 뭐 교통시간을 몇 번 위반했냐, 또는 범칙금 얼마 냈냐, 또는 사회 대출이 얼마 많냐 적냐, 혹시 대출을 연체했냐 안 했냐, 이런 것들을 모두 데이터를 종합해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에서 점수를 다 매겨놨어요. 점수가 뜨는 거죠. 그러면 점수가 높은 사람, 신용 점수가 높은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이 있겠죠? 그럼 낮은 사람을 중심으로 철저하게 감시하는 거죠. 그런 일이 지금 중국에서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설명하죠. 그리고 이런 거죠. 네. AI 격차가 공부 격차 이런 것처럼 이거는 어디서 더 많이 걱정하냐? 미국 학자들이 엄청 걱정. 이미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격차가 벌어졌어. 개인 간에. 근데 여기에 기술 격차, 기술이 들어오게 되면 휴대폰도 선생님들 좋은 휴대폰 쓰시는 분 있고 나쁜 휴대폰 쓰시는 분, 좀 저렴한 휴대폰 쓰시는 분이 있는 것처럼 AI를 우리가 다 활용할 수는 있지만 어떤 사람은 더 고성능의 AI를 쓰고 어떤 사람은 저사양의 AI를 씀으로써 개인의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보기술의 혜택을 누리기는 하겠지만 자신의 경제적 수준, 대체로 경제적 수준이겠죠? 경제적 수준에 따라서 더 고급 사양의 AI를 씀으로써 더 잘 사는 사람은 더 높은 역량을 가지게 되고 그것이 사회적 격차를 더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 학자들은 이 문제를 이미 미국에서의 사회적 불평등이 큰 상태에서 AI가 들어왔을 때 이 격차를 얼마큼 더 벌이지 않도록 정부가 반대의 정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마지막은 이건 유럽에서 걱정하는 거죠. 네. 보니까 유럽 사람들이 다 쓰고 있는 게 구글 쓰고 있는 거예요. 네. 페이스북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세히 봤더니 이건 미국 기업들이야. 그러니까 유럽에 있는 학자들이, 유럽에 있는 시민들이 다 구글하고 페이스북 쓰면서 자기네들의 정보를 다 미국 정부에게 갖다 주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유럽에도,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제가 이번 독일에 3월 달에 가서 학회를 갔는데요. 독일 학자 중에 어떤 사람이 저한테 너 한국에서 왔냐고 하면서 야, 우리는 너네가 너무 부럽다. 그래서 뭐가? 그랬더니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자국 플랫폼이 있죠. 네. 우리는 요즘 카카오 나와 있지만 카카오가 플랫폼이 있죠. 또 네이버 같은 거 쓰시죠. 그러니까 독일은 자기네 나라에 플랫폼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독일에 있는 모든 시민들이 구글을 쓰니까 독일 시민들의 개인정보를 다 구글이 활용해가지고 구글이 거기서 사업을 하고 그것으로 부가가치를 올리게 되는데 독일의 입장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들이 국가 경쟁력으로 나타나거나 또는 구글이 만약에 자기 독일에서 사업을 없애면, 사업을 접으면 독일의 정보 능력, 독일의 사회의 정보 활용 능력이 확 떨어지겠죠. 그래서 저한테 네이버나 이런 것처럼 한국어를 쓰는
플랫폼이 있어서 검색 엔진이 있어서 너네들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고 얘기해서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반대로 빅테크 기업이 독점하게 되는 거죠. 네. 구글이라는 회사가 전 세계의 를 독점하게 되고 이것에 대한 반대의 논의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우리나라 데이터를 쓴 우리나라의 AI를 만들어야 된다. 서브린 AI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그 얘기들이 지금 반대의 모양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구글, 뭐 마이크로소프트 이와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우리 개인의 개인정보를 써서 계속 독점화하고 있는 문제를 미국과 특히 유럽에서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AI 액트 이런 것들이 다 이런 독점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조항들을 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또 AI나 이런 것들이 다 우리 개인정보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개인정보에 민감한 국가에서는 이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다루는데요. 예를 들면 캐나다의 토론토시에서는 토론토시 항관이 지금 다 슬럼화돼 있대요. 그래가지고 구글의 자회사가 그래? 그럼 우리가 구글의 기술력을 이용해서 여기를 스마트 시티로 만들어 줄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토론토 시민들이 오히려 그걸 거부했답니다. 네. 왜? 우리들의 개인정보를 가지고 구글이 스마트 시티를 만들면 우리들의 개인정보를 더 활용해서 우리가 조금 편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들의 정보를 마음대로 활용해서 우리들을 감시하거나 또는 제3의 다른 업무로 해서 우리들이 모르는 채 우리들을 조종할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두려움을 토론토 시민들이 갖고 있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제기하면서 토론토 시에서 구글이 추진하고자 했던 스마트 시티를 취소하는 일이 벌어지게 됐죠. 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뒤에 내용들이 좀 있지만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요. 요 부분 볼까요?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이거든요. 첫 번째로는 데이터를 활용해서 경제적인 성과도 올리고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많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것 이전에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 데이터나 또는 AI를 활용해서 안전하고 또 안정적이어야죠. 요즘 딥페이크 뭐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네. 데이터를 막 활용해가지고, 나쁜 사진 만들고, 그것들을 막 은밀하게 네트워크를 통해서 유포한단 말이에요. 네. 안전하지 않은 사회입니다. 몇 년 전에 N번방 사건이라고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 것처럼 데이터나 AI를 활용하는 사회가 안전하다라고 얘기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데이터나 AI를 활용해서 더욱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는 방향이 잡혀야겠죠. 네. 두 번째, 안정적이어야 됩니다. 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몇 년 전인가요? 1년 전인가요? 카카오톡이 정지돼가지고 전 국민들이 혼란에 빠진 일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누가 그랬어요. 카카오를 국영화해야 된다. 또는 카카오를 군대 시스템처럼 만들어야 된다. 왜? 전 국민이 이렇게 많이 쓰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의 보이지 않는 우리들 간의 네트워크를 민간 기업에 맡겨서 그 민간 기업이 안정적인 서비스를 못한다면 심각한 문제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데이터들이나 데이터 활용을 위한 기반이 안정적이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생각해 보십시오. 선생님들 지금 위조 지폐가 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화폐 경제가 확 무너지겠죠? 내가 가지고 있는 5만 원권이
진폐인지 유폐인지를 알 수가 없으면 경제적인 활동이 크게 위축되겠죠. 우리가 쓰고 있는 데이터가 안전하게 신뢰성을 갖고 있지 못하다면 사실은 AI가 산출하는 결과가 믿을 수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안전하고 안정적일 뿐만 아니라 또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보호 같은 것들이 심각하게 중요한 위상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데이터를 독점한다든가 데이터를 가지고 경쟁한다든가 이런 문제들도 우리가 더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신뢰할 수 있는 AI 활용, 그것으로 인해서 신뢰할 수 있는 AI 정보까지 생각할 수 있으려면 가치 창출뿐만 아니라 신뢰성, 안전성, 안정성 이 모두를 고려해야 돼요. 기업들은 이것만 생각할 줄 모릅니다. 네. 당장 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이윤을 창출하는 게 당면 목적일지 모르겠는데 정부는 가치 창출뿐만 아니라 신뢰성과 안전성과 안정성을 모두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정부가 해야 되는 일이 더욱 많은 거죠. 더욱 범위가 넓은 거죠. 또 정부가 이 기반들을 깔아줘야 기업들이 가치 창출을 할 수 있다. 그래서 혹시라도 정부가 이와 같은 방향으로 너무 강조하게 되면 선생님들께서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들도 중요하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항상 강조하고 그 중요성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것들을 말씀드리면 기술 정부뿐만 아니라 또 우리 모두가 기술 발전에 따라서 기술을 어떻게 볼 것이냐. 저는 리더십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리더십 중에서도 전체 시스템의 기술을 보고 기술의 긍정적인 잠재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리더들이 방향을 잡아줘야 되고 또 리더십이 이 기술을 통해서 기술과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들이 서로 협력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기술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 가치가 발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들을 조율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협의하고 또 기술의 가치가 증진될 수 있는 특정 기술들을 육성하는 형태가 필요하다라는 것. 그래서 저희고 책임 있는 리더십이 가장 중요하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었습니다. 이런 강의할 때마다 두 가지의 반응에 휩싸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진짜 몇 년 전만 해도 제 이런 강의 하면은 크게 내용이 다르지 않았어요. 제가 생각하면. 그냥 무슨 공상 과학 영화 찍냐, 터미네이터 찍냐, 뭐 어벤져스를 찍어라, 뭐 이런 얘기를 들은 때도 있었고요. 두 번째는 정말 그럴까? 뭐 이런 얘기를 그 공상 과학 영화가 극단적이었다면 또 다른 건 약간 의구심을 갖는 거였는데 그때 했던 얘기들이 지금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 발전의 속도가 굉장히 빠른 거예요. 네. 몇 년 전만 해도 챗 GPT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강의에 챗 GPT 얘기 안 했습니다. 그냥 데이터를 잘 해가지고 알고리즘 짜가지고 하면은 이런 결과가 나올 때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챗 GPT형이 나오면서 글을 써주기 시작하고요. 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무슨 글을 쓰려면 챗 GPT에게 초안을 만들어달라고 그래가지고 초안을 가지고 자기가 글을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리고 그런 챗 GPT뿐만 아니라 관련된 AI들이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챗 GPT가 가장 뛰어난 성능을 보이고 있느냐에 대해서도 지금 그 업계에서는 맨날 논란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런 기술 발전의 속도와 트렌드를 이해하면 사실 지금 하는 얘기가 어쩌면 내일 실현되는 얘기일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왜 이런 내일 실현될지 모르는 일들을 미리 생각을 해야 될까요? 내일을 더 잘 준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런 방향이 내일 실현됐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방향을 잡으려면 지금 이와 같은 논의를 하고 내일 있을 것에 대해서 준비하고 내일 일어날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이 현상을 바라보고 어떤 방향으로 정부를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생각해야 내일 더 좋은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일의 정부를 생각하게 되면 그거는 우리가 지금 당장 오늘의 우리가 이익을 보는 게 아니고요. 내일의 국민들, 그러니까 제 아들, 선생님들께서는 손자, 우리 손녀, 저의 손녀, 다음 세대가 더 좋은 정부를 만드는데 우리가 기초를 닦아줘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조금 황당하고 허망한 얘기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와 같은 기술적인 트렌드를 한번 고려하시면서 행정을 바라보시는 것도 재미있는 일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장시간 감사했습니다. 네.